겨울의 마지막 날씨가 무척이나 따뜻했던 그날, 저는 제가 설립한 장학재단의 정기 방문 일정으로 서울 변두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이런 방문은 제게 늘 특별한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교실을 둘러보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에 젖어 있을 때였습니다. 제 양복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살포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까맣게 바랜 40년 전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늘 제 곁에 지니고 다니던 소중한 보물이었죠. 잠시 후 뒷자리에 앉아있던 윤재현이라는 아이가 떨어진 사진을 주워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마치 젊은 날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가, 그리고 제 첫사랑 미영이 함께 남산 벚꽃 아래서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의 따뜻한 봄바람과 벚꽃 향기가 마치 어제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교실을 나서며 저는 재현이의 할머니가 혹시 미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잊으려 했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았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학교를 나서며 저는 비서에게 재현이의 가정환경을 조용히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는 주름진 제 손에 쥐어진 그 흑백 사진을 바라보며 이영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그날, 봄비가 내리던 날의 이별이 저희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1983년 봄, 저는 23세 나이에 미영을 처음 만났습니다. 남산 벚꽃 축제에서 우연히 마주친 미영의 모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흰색 원피스에 분홍빛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 벚꽃과 너무나 잘 어울렸죠. 미영은 당시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영학도였던 것과는 참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차이가 오히려 저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미영은 제게 예술의 아름다움을, 저는 미영에게 실용적인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미영의 작업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다락방 같은 그곳에서 미영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때론 미영이 저를 모델로 삼아 스케치를 하기도 했죠. 그때마다 저는 쑥스러워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어갈 무렵, 저희의 사랑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영은 제게 꿈을 주었고, 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파리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싶다던 미영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냉혹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상속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길 바라셨고, 이영의 존재를 알게 되자 격분하셨습니다. 예술가의 꿈을 가진 가난한 집딸은 우리 가문의 며느리감이 될 수 없다고 하셨죠. 그해 여름이 끝나갈 무렵, 아버지는 제가 유학을 떠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미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문의 후계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용기를 내어 맞섰더라면 지금쯤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강요로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날들은 제게 지옥 같았습니다. 미영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결국 출국 일주일 전 미영의 작업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업실 창가에 놓인 이젤에는 완성을 앞둔 그림이 있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아래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죠. 저와 미영의 꿈을 담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영은 제 이야기를 듣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오랫동안 침묵했죠. 창밖에선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주한 미영의 뒷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슬펐습니다. 작업실을 나서며 돌아보지 말아야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미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참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려던 찰나 아버지의 비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의 꿈을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가문의 후계자라는 굴레 앞에서 한없이 나약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유학을 떠나기 전날 밤, 남산에서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이 제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 사진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양복 주머니 속에 고이 접혀 있었죠. 마치 제 첫사랑의 아픔을 간직한 시간의 증거처럼 말입니다. 미국에서의 10년은 제게 성공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버드 MBA 과정을 마치고 월스트리트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 완벽한 사업가로 성장했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는 삶이었습니다. 귀국 후에는 가업을 이어받아 회사를 더욱 키웠습니다. 주위에서는 제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주역이라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혼자 남겨질 때면 제 마음속 빈자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35이 되던 해 부모님의 권유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훌륭한 여성이었고 우리는 평화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미영을 향한 그리움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봄이 올 때마다 남산의 벚꽃을 보며 미영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문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일이었죠. 어쩌면 미영에게 하지 못했던 약속을 다른 이들에게라도 지키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매년 수십 명의 젊은 예술가들이 파리로, 뉴욕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손주들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아들에게 물려주었고 저는 문화재단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작한 초등학교 방문 프로그램이 제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이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미영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을 줄이야. 윤재현이라는 아이가 제게 건넨 말 한마디가 잠들어 있던 제 첫사랑의 기억을 깨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서를 통해 윤재현의 가정환경을 조사하는 48시간은 마치 시계바늘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끊임없이 전화기만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밤마다 서재를 서성이며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지내려 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가슴 한켠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장난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 새벽 5시.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마자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재현의 할머니는 정미영이 맞았고 강원도 춘천에서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손자를 키우고 있다는 말에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날의 햇살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이 혼자서 그 모든 시간을 견뎌왔다고 생각하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날 오후 서둘러 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도움으로 윤재현을 조용히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심부름을 부탁했습니다. 금색으로 새겨진 회장이라는 직함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장을 적었습니다. 40년 전 남산의 벚꽃을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약속을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퇴근길, 운전기사에게 천천히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젖어가는 도로는 40년 전 미영의 작업실을 나서던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빗방울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 심장의 떨림을 닮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직통번호와 자택, 심지어 휴대전화 번호까지 모두 남겼지만 3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전화기를 바라보며 미영의 목소리를 그려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이영의 평온한 삶에 불필요한 파문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고민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선택했어야 했던 용기를 이제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비서에게 확인했습니다. 미영에게서 연락이 왔는지, 윤재현에게서 소식이 있는지.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운명이 제게 준 두 번째 기회를 이번에는 반드시 붙잡고 싶었습니다. 춘천의 작은 미술학원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손자 재현이 제게 한 장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금박으로 새겨진 회장이라는 직함과 그 아래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40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뒷면에 적힌 글씨는 더욱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지친 몸을 이끌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앨범 속에서 꺼내든 그 시절의 사진 한 장, 벚꽃이 흩날리던 날, 남산에서 찍은 사진은 제가 가진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의 눈빛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40년 전 작업실에서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던 그때와 똑같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아래서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리던 마지막 그림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수없이 많은 밤을 그를 그리워하며 보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봄이 올 때면 늘 남산의 벚꽃을 떠올렸습니다. 신문에서 그의 성공 소식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후에도 그림을 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어린 학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일이 제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보내지 못한 채 서랍 속에 고이 접어두었습니다. 이제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명함을 받아든 순간부터 가슴 속에서 다시 봄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40년 전 남산의 벚꽃이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주일째 잠들지 못하던 밤, 손자 재현이가 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할아버지가 매일 전화를 기다리신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재현이의 말에 따르면 그분은 매일 학교에 들러 저의 안부를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치료로 지친 제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병실 창가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이 아직 깨어 계실 것만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목소리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이 전화선을 타고 오갔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벚꽃이 피었나요? 였습니다.
그분은 잠시 숨을 멈추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남산에는 벚꽃이 한창입니다. 그 한마디에 40년간 막혀있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분이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 그날의 그 장소에서 만나자고. 남산 벚꽃 아래에서. 망설임도 잠시. 저는 그러자고 답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걱정은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벨레뷰 병원 의사 선생님께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창밖에 달빛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첫사랑의 설렘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토요일을 앞두고 저는 마치 23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비서에게 가장 좋은 꽃집을 수소문해 미영이 좋아하던 프리지아 부케를 주문했습니다. 40년 전 미영의 작업실에 늘 피어있던 그 꽃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오랜만에 넥타이를 골랐습니다. 서재 벽에 걸린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흰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을 보며 미영은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빛만은 젊은 날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오늘 하루 휴가를 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싶었습니다. 차 안에서 틀어놓은 클래식 음악은 40년 전 미영과 함께 들었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슈팽의 녹턴이 울려 퍼질 때마다 미영이 그림 그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산으로 향하는 길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길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려 벚꽃을 보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벚나무들이 마치 저희의 재회를 축하하듯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봄바람에 벚꽃 잎이 하늘거리며 춤추는 모습이 40년 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주머니 속 프리지아 한 송이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에게 건네기 위해 따로 준비한 작은 꽃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꽃을 들고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낯설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산책로를 걸어오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는 발걸음으로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하얀 원피스에 분홍빛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첫 만남의 날과 똑같은 차림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 사이로 미영의 눈빛만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맑고 깊은 그림을 그릴 때면 반짝이던 그 눈동자를 저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말을 대신했습니다. 미영의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파리에 가보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펠탑 아래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던 미영의 꿈을 이루어주지 못했다고.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영은 작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춘천에서 그림을 가르치는 일도 행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옛 사진을 꺼냈습니다. 미영도 똑같은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는 같은 추억을 품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연인들을 바라보며 미영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고.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함께하고 싶다고.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저는 미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40년 전과 같은 자리에서. 이번에는 흰 머리와 주름진 얼굴로, 하지만 더욱 깊어진 사랑을 담아. 그날의 만남 이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춘천으로 향했고, 미영의 항암 치료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문화재단의 일정도 모두 미영의 치료 시간에 맞추어 조정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영의 작은 미술학원은 이제 저의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학원 한켠에 미영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려온 작품들 속에는 파리의 에펠탑을 그린 그림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림 속 에펠탑 아래에는 언제나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의 병실에서 제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 얻은 파리의 실시간 영상이었습니다. 에펠탑의 반짝이는 불빛 아래에서 미영에게 청혼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남은 인생은 함께 걷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미영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미영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우리의 사랑 덕분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제 미영의 웃음소리는 병실을 넘어 병원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달이면 저희는 파리로 떠납니다. 늦었지만 미영의 오랜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에펠탑 아래에서 미영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는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켜볼 것입니다. 40년 전 작업실에서처럼 말입니다. 이번에는 그림 속의 상상이 아닌 진짜 파리의 풍경이 될 것입니다. 손자 윤재현은 이제 저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할머니의 그림 실력을 물려받아 미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저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 대신 더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된 우리 모두를 말입니다. 한겨울 마지막 기차를 기다리던 서울역 플랫폼은 한산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오면서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간간히 들려오는 열차 알림음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끝난 신인 가수 오디션 심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현업에서 음악 프로듀서로 활동하는 것이 제게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의 흥얼거림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달빛이 물든 바닷가에서 너의 미소를 그리다가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978년 제가 무명 시절 작곡했던 달빛 소나타였습니다. 단 한 번도 발표되지 않았던, 오직 영화만이 알고 있던 그 곡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목도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조용히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파도 소리에 실어 보내는 나의 마지막 세레나데. 그 시절 영화가 즐겨 부르던 것과 똑같은 창법이었습니다. 심지어 후렴구 전에 그 특유의 떨림까지도 닮아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 열차의 진입 알림이 울렸고 할머니는 서둘러 일어나 열차에 오르셨습니다. 뒤따라 열차에 올랐지만 객차 사이에서 할머니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환상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플랫폼으로 나왔을 때 할머니가 앉아있던 벤치 위에 낡은 수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포켓용 크기의 작은 수첩이었지만 그 속에는 제 젊은 날의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정성스럽게 그려진 악보가 나왔습니다. 제가 영화를 위해 작곡했던 달빛 소나타의 악보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바랜 잉크로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8년 8월 15일 대구 삼덕동 블루버드 음악다방에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노래를 부르며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고 깊숙이 보관해둔 오래된 트렁크를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데뷔하기 전 영화와 함께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음악다방 피아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20살의 영화. 제가 작곡한 곡을 처음 연주하던 날 감동의 눈물을 흘리던 모습. 둘이서 나란히 앉아 악보를 보며 연습하던 순간들. 영화는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음악다방에서 일하며 만난 저희는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영화는 제 곡을 누구보다 먼저 들어주었고 서툰 화성악을 고쳐주었으며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디어 기다리던 데뷔의 기회를 잡았다고 기뻐하며 달려갔던 그날, 영화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겨진 편지에는 죄송합니다라는 2 글자뿐이었습니다. 1978년 여름, 대구의 작은 음악다방은 저의 전부였습니다. 낮에는 음반 가게 직원으로, 밤에는 작은 무대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무명 음악가였습니다. 하루하루가 꿈 같았던 그해 7월, 영화가 새로운 피아니스트로 들어왔습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다른 피아니스트들이 악보대로만 연주할 때 영화는 자신만의 감성을 더했습니다. 손님들이 신청한 팝송을 클래식풍으로 편곡하거나 잔잔한 재즈 넘버를 서정적인 발라드로 바꾸어 연주했습니다. 처음 듣는 곡조에 저는 매일 밤 영화의 피아노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밤, 영화가 제 자작곡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낡은 수첩에 적어둔 미완성 악보였습니다. 달빛 소나타. 멋진 제목이네요. 영화는 망설임 없이 피아노 앞에 앉아 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완성인 악보였지만 영화의 손끝에서 제가 상상하던 그 이상의 선율이 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영업이 끝난 후 저희는 함께 곡을 다듬었습니다. 영화는 제게 화성악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영화에게 작곡의 영감을 설명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달빛 소나타는 완성되었습니다. 영화는 제 곡을 처음 완주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제가 처음 연주하다니. 음악다방의 작은 무대는 저희만의 비밀스러운 공연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영화는 피아노를 치며 제 노래를 불러주었고 저는 기타 반주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은 저희만의 스포트라이트였습니다. 영화에게는 숨겨진 사연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손꼽히는 부호의 딸이었지만 음악을 하기 위해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음대에 진학했지만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늘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영화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큰 무대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당신이 작곡한 곡을 제가 편곡하고 둘이서 연주하는 거예요. 젊은 날의 패기로 저는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영화와 함께라면 어떤 무대든 두렵지 않다고. 여름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8월, 저에게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음반 회사에서 오디션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길거리 공연을 하던 중 우연히 지나가던
프로듀서의 눈에 띄었다고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영아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아는 그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습니다. 밤새 오디션 곡을 연습했고 달빛 소나타도 새롭게 편곡해 주었습니다. 이 곡으로 오디션을 보세요. 분명 모두가 감동할 거예요. 영아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저는 서울행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오디션 전날 밤 평소처럼 음악다방에서 마지막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약속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영아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음악은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수함을 망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찾았고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었어요. 약혼자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디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달빛 소나타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지 말아주세요. 이 곡은 영원히 우리들만의 비밀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영아가 늘 앉던 피아노 의자에 홀로 앉아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행 기차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아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디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제게 한 달 후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음반 회사에서 작곡가로 일하기 시작했고 다른 가수들의 곡을 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달빛 소나타는 제 마음 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영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1980년대를 지나며 저는 유명 작곡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쓴 곡들이 차트 상위권에 오르기 시작했고 많은 가수들이 제 곡을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저를 발라드의 마술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는 단 한 곡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제 감정을 담아 쓴 달빛 소나타를 마지막으로 저는 더 이상 제 이야기를 곡에 담지 않았습니다. 음악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피아노 연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연주도 영아의 터치를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영아만이 가지고 있던 그 특유의 서정성, 곡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편곡 능력, 그리고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블루버드 음악다방은 10년 전에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곳을 찾아가 보았지만 이미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옛날 영아가 연주하던 피아노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커다란 냉장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는 제가 일에만 몰두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영아와 함께했던 그 시절의 순수한 감정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클래식 공연을 보면서 영아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약혼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아니면 저처럼 음악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을까? 세월이 흘러 저는 음반 프로듀서로서의 입지를 다졌고 신인 발굴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자작곡을 가진 아티스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의 곡을 들을 때면 젊은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고 영아가 제 곡을 처음 들었을 때의 그 설렘이 기억났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들을 통해 제가 놓쳐버린 꿈을 되찾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올해 초 우연히 옛 음반을 정리하다가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음악다방에서 영아와 연습하던 날을 몰래 녹음해둔 것이었습니다.
테이프를 틀자 잡음 섞인 소리로 남아 영화의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완성이었던 달빛 소나타를 연습하는 소리였습니다. 녹음 끝부분에서 영화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만 오래된 테이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서울역에서 발견한 수첩은 저를 과거로 이끌었습니다. 수첩을 들고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아침부터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한 피아노 학원이 저희 회사에 오디션을 신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원 이름은 달빛 소나타 음악학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비서에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학원은 15년 전에 문을 열었고 원장은 서영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원장의 딸이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원장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첩에서 발견한 글씨체와 학원 신청서의 서명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오디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피아노로 연주하는 곡은 다름 아닌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곡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영화가 즐겨하던 재해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말미에 학생이 자작곡을 연주했는데 그 선율은 마치 달빛 소나타의 변주곡 같았습니다. 망설임 끝에 대구행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티켓을 예매하면서도 제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미 영화는 미국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지, 제가 너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뒷면에서 희미하게 적힌 주소를 발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더욱 그릿한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밤 9시 달빛 소나타가 울립니다. 저녁이 되어 대구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40년 전 음악다방에서 영화와 함께 달을 바라보며 곡을 만들던 그날처럼 달빛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택시에 올라 수첩에 적힌 주소를 말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제 심장은 젊은 날처럼 격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수성구의 고층 아파트 단지는 한적했습니다. 매일 밤 9시에 달빛 소나타가 울린다는 메모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시계는 이미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비실에서 건물을 확인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5층 1502호. 초인종을 누르기 전 복도 창문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그 순간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확히 9시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였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선율은 분명 달빛 소나타였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영화가 즐겨 쓰던 화성 진행은 그대로였지만 더욱 성숙해진 해석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40년의 세월이 더해진 것처럼 깊이가 있었습니다. 소리를 따라 걸으니 한층 위 옥상 정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계단을 올라 문을 열자 작은 온실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랜드 피아노가 보였고 달빛은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그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사람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던 여성이 저를 발견하고 연주를 멈추었습니다. 혹시 작곡가님이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영아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아의 딸이었습니다. 서미연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이야기하셨어요. 언젠가 이 곡의 진짜 주인이 찾아올 거라고. 미연은 어머니가 남긴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쓴 원곡의 악보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영아는 40년 동안 이 곡을 딸에게 가르치며 저를 기다려왔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9시 블루버드 음악다방에서 늘 연주하던
그 시간에 이 곡을 연주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보스턴에 계세요. 암 투병 중이시지만 그래도 매일 피아노를 치신다고 해요.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곡을 연주하시면서 미연의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보스턴 종합병원 병실 번호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글씨체로 마지막 메모가 쓰여 있었습니다. 달빛이 물든 바닷가에서 너의 미소를 그리다가 40년 전 제가 쓴 가사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그날 밤 온실에서 미연의 연주를 더 들었습니다. 영화가 딸에게 전수한 달빛 소나타는 마치 40년의 세월을 담은 시간의 편지 같았습니다. 미연은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저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블루버드 음악다방에서의 첫 만남부터 곡이 완성되던 순간, 그리고 이별까지 어머니는 늘 후회하셨어요. 그때 모든 걸 다 설명드리지 못한 것을. 미연의 이야기로 그날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졌습니다. 영아의 아버지가 찾아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했던 것. 그래야만 음악다방의 주인과 저를 파산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했던 것. 영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정이 되어서야 온실을 나왔습니다. 미연이 어머니의 일기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께서 언젠가 이분이 찾아오면 꼭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일기장 속에는 40년 동안 저를 향한 영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투병 중인 병실에서 쓴 듯한 떨리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아노를 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9시가 되면 창 너머로 보이는 달을 보며 우리의 곡을 마음으로 연주합니다. 당신이 들을 수 없는 이 연주가 언젠가는 당신의 귓가에 닿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당신과 함께 이 곡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 첫 비행기로 보스턴행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무대에서는 은퇴했지만 40년 만에 연주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비서에게 연락해 보스턴 심포니 홀의 소극장을 하루 대관하도록 했습니다. 영화를 위한, 그리고 우리의 달빛 소나타를 위한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영화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매년 제 생일이 되면 달빛 소나타를 연주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는 것. 제가 프로듀서로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눈물을 흘렸다는 것. 그리고 딸 미연에게 우리의 곡을 가르치며 언젠가는 이 선율이 우리를 다시 이어줄 거라고 믿었다는 것까지. 보스턴행 비행기는 13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악보를 꺼내 달빛 소나타를 새롭게 편곡했습니다. 영화의 스타일을 기억하며 40년이라는 시간에 무게를 음표 하나하나에 담았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된 우리의 모습처럼 곡도 더욱 깊이 있게 변주해 나갔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하자마자 심포니 홀로 향했습니다. 소극장은 150석 규모의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무대 위 그랜드 피아노를 보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영화와 함께 연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연주의 날짜는 일주일 후로 잡았습니다. 병원과 조율하여 영화가 잠시 외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미연이 보내준 병원 주소를 따라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 넘치는 음악가가 아닌 나이든 프로듀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영화는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용기를 내어 노크를 했습니다. 잠시 후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영화의 목소리만은 그대로라는 것을. 문을 열었을 때
창가에 놓인 작은 전자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영아가 보였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외모를 바꾸어 놓았지만 영아의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찰스 강의 석양이 마치 40년 전 음악다방의 달빛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9시 당신의 곡을 연주하면서 이날을 기다렸어요. 영아의 말에 저는 준비해온 악보를 꺼냈습니다. 새롭게 편곡한 달빛 소나타였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완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연주회를 위해 영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작은 전자 피아노 앞에서 우리는 함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병실에서 연습했습니다. 영아의 손가락은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했지만 음악을 대하는 진심만큼은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지친 몸이었지만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 영아의 눈빛은 20살 때처럼 반짝였습니다. 때로는 호흡이 거칠어질 때도 있었지만 영아는 결코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주회 전날 딸 미연이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미연은 어머니의 병실에 꽃병 가득 프리지아를 채워놓았습니다. 40년 전 블루버드 음악다방에서 늘 피어있던 그 꽃이었습니다. 영아는 프리지아 향기에 젖어 옛 추억을 이야기했고 이연은 처음 듣는 어머니의 청춘 이야기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주회 당일 보스턴 심포니홀 소극장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자리했습니다. 미연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모아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아가 보스턴에서 피아노를 가르쳤던 제자들, 병원의 의료진들, 그리고 매일 밤 영아의 피아노 연주를 듣던 병원 환자들까지 150석의 작은 공간은 우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커튼이 오르고 무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40년의 시간을 건너온 이 곡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달빛이 물든 바닷가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 음악다방에서의 첫 만남,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객석에서는 작은 훌쩍임이 들려왔습니다. 첫 음을 시작하는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아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선율은 40년의 그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롭게 편곡한 부분에서 영아는 자신만의 해석을 더했고 그것은 마치 오래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40년 전에는 결코 완성하지 못했던 곡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영아가 즉흥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율이었습니다. 마치 40년간의 기다림과 그리움, 후회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모두 담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영아의 선율을 따라가며 우리만의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후 객석에서는 오랫동안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영아와 마주 보며 눈물 짓던 그 순간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연이 무대로 올라와 어머니를 안았고 세 사람이서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온 영아는 저에게 오래된 녹음 테이프를 건넸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밤 연주했던 달빛 소나타를 녹음한 것들이었습니다. 1년에 하나씩 40개의 테이프, 각각의 테이프에는 그 해의 감정과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 생일마다, 크리스마스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마다 특별한 연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마치 이날을 위해 모든 힘을 모아두었다가 이제는 그 힘이 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아의 미소만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매일 밤 9시가 되면
저는 병실에서 기타를 치고 영화는 침대 옆 작은 전자 피아노로 달빛 소나타를 연주했습니다. 한 달 후, 첫눈이 내리던 새벽에 영화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영화의 귓가에는 우리의 달빛 소나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연이 들려준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이제 우리의 노래가 완성되었네요. 였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는 우리의 연주회를 찾아주었던 모든 분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저는 영화를 위해 달빛 소나타의 마지막 변주곡을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별을 위한 선율이 아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멜로디였습니다. 지금도 매일 밤 9시가 되면 저는 40개의 테이프 중 하나를 꺼내 듣습니다. 영화가 남긴 연주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달빛이 물들 때면 어디선가 영화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달빛 소나타는 이제 끝나지 않는 사랑의 세레나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작은 음반 스튜디오에서 영화의 테이프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40년의 연주를 하나의 앨범으로 만들어 세상에 선보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영화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달빛 소나타가 다른 이들의 가슴에도 잔잔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